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보궐선거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일단 두 분은 저기 민증상에 서울 시민이십니까? 서울 시민. 저는 경기도민이에요. 경기. 예, 그럼 이번엔 예. 투표를 못 하시는 뭐? 안 하신 투표권이 없고요. 없죠. 저는 경기도 사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손 변호사님? 내일 하려고요. 왜냐하면은 7일은 제가 지방 재판이 있어서 네네. 여차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하겠습니다. 보통 사전 투표를 좀 하셨나요? 다른 이제 선거 때 어땠습니까? 주로 사전 투표를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이거든요, 사실은. 네. 가만 보면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서 가능하니까. 그렇죠. 가까운데 아무데나. 아마 네. 사전투표로 계속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사전투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 사전 투표하는 비율도 쭉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데 2일, 3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되죠. 네. 네. 이 보통 젊은층 참여가 많은 사전 투표, 진보 성향의 정당이 뭐 유리하다 이런 일종의 통설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기존 공식이 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는 되지 않지만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정상적으로 투표율이 작동하면 아마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 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다. 예컨대 아주 낮거나 네. 아주 높거나 네. 그래 되면 어떤 다른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아주 낮거나 아주 네. 높았을 때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낮거나 아주 높았을 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희 변호사님께서는요? 일단은 사전 투표율은 21대 총선 때 1,100만 명, 그러니까 26.69%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선거 당일날 줄 서는 것보다 사전 투표가 상대적으로 좀 신속하게 투표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사전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도 되고 이번에 워낙 선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투표율 자체가 이례적으로 낮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높은 투표율과 높은 사전 투표율이 여권에 유리할지 야권에 유리할지를 막 단언하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20대 관련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이것이 투표에서도 그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20대 좀 젊은 계층들은 투표를 많이 안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성향을 일반적으로. 보여왔었으니까 이제 통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전 투표는 좀 젊은층, 네. 뭐 나름 어쨌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이제 나와서 좀 유리할 것이다 민주당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또 높으면은 뭐 민주당 쪽에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럴 것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깨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좀 그 차이 같아요. 후보 격차가 좀 나다 보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투표율이 뭐 많이 했지만 정말 높지 않는 이상은 뭐 투표율이 높다 해가지고 진보층 네. 여권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여론조사 그 하시는 분들은 40% 밑으로 내려간다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직력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그러니까 내놓긴 보궐선거 같으면 하더라고요. 통상 네. 30%대도 있습니다. 굉장히 30%대가 되게 많죠. 그렇죠. 사실은 40%가 드물었고요. 네네. 근데 이번 보궐선거가 그냥 보궐선거 같지가 않습니다. 서울, 부산 아주 중요한 지자체고 워낙 거기에다가 큰 지자체. 네. 다음 선거가 대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30-40%대의 투표율보다는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분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50 듭니다. 넘을 거라고 분석하신 분들도 분들도 전망하신 계세요. 분들도 예. 있고. 네. 오늘부터 아까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6일 동안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나 이 향방을 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네. 여론조사 왜 공표 금지하냐면 네. 이제 우리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악대차. 한쪽이 확 올라가면 그거 따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네네. 생기거나 열세자 효과라고 너무 떨어지니까 저기 좀 밀어주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깜깜이 이 기간 동안 네. 6일 정도인데 네. 번복이 됐던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결과가. 제가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거는 2016년도 선거 저도 기억을 하는데 총선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180석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초반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여론조사 때는 새누리당이 39%, 민주당이 21%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121석인가 한 석을 더 이겨버렸습니다. 중간에 국민당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아마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아주 큰 차이로 역전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6일간의 상당한 어떤 변수가 생겼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제 6일간 뭐 사전 투표까지 다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선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투표율이 중요하다. 손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를 이제 보면서 약간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 따라가는 경향도 있는가 하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갈 길 간다. 내 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향이에요, 성향. 그런데 변호사님은 어떤 쪽이신가요? 여론조사가 틀렸던 경우가 전례가 많아서 네네. 사실 여론조사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거는 모든 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흐름을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네. 나온 여론조사들도 일단은 여당의 여러 가지 실책이라든가 실언에 대해서 조금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는 경향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샤이 진보들이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잘한 거 없다. 뭐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응답을 안 해버리지만 실제로 투표장에서 또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표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네. 관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중도층입니다.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중도층들이 좀 있거든요. 토론 지금 계속하면서 실언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요분들이 이제 6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게 네. 최대 변수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 말을 좀 따라가 보죠.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직 당시 이제 발생했던 용산 참사 관련해서 발언이 어제 관훈 토론에 있었고 여러 가지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발언을 좀 전해주시죠. 오세훈 후보 간호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 관련 당시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물어보는 과정에서 결국은 임차인들, 네. 희생된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고 그것을 폭력적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긴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본인 생각이 뭐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네. 선거도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여러 곳에서 성명을 내고 있어요.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발언 하나하나들이 깜깜이 기간 동안 네네.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클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정의를 그렇게 뭐 본인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내릴 수 있는지는 참 당시 놀랍습니다. 용산 예. 그 당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거기 살고 있었던 뭐 입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대로 반영했는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어떤 폭력과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유가족들이 성명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일말이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용산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뼈아프죠. 사람이 6명이나 죽었던 사건이고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가. 물론 이제 폭력적인 어떤 저항이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2차 진입 과정에서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압의 필요성이 있어서 네네. 화재가 나고 사람의 목숨까지 있는 일까지 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왔고 특히 이제 인권 침해의 소지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죠.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 뭐 잘못 이야기했다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권 변호사로서 약간 인권을 굉장히 강조했던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시민들의 이제 인권과도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임차인들의 책임만으로 전가시킬 성질의 것은 도저히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이 지금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과정에서 지금은 다 드러난 네. 내용이지만 이 경찰력 투입이 이제 방어적 투입보다는 공격적 투입이었던 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테러, 대테러 예, 이제 특임단 공격용으로. 그런 네. 데서 이제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게 경찰력이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진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보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그렇죠. 공격을 주로 하는 그런 간첩이나 특공대를. 테러리스트 상대로 네네네. 해야 되는 경찰 부대를 투입시켰던 부분이 부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사실. 그 부분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그것을 갖고 경찰 투입이 그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이후에 용산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게 네. 꾸려져서 나온 이제 내용들입니다만 당시 특공 그 현장에 투입했던 사람 중에 그 팀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장 상황이 좀 굉장히 어지럽고 우리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진압하기가 힘들다. 네.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했는데도 경찰 지휘부가 그냥 들어가라고 들어가라. 한 거잖아요. 예. 2차 진입도 마찬가지였고. 그 후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죠. 화염병 네. 투척이 되고 뭐 헬기로 들어가고 우리 모습들도 생방송 다 그렇죠. 봤던 생방송이 건데요. 정말 그 충격적이었는데. 투입부터가 좀 저는 과잉 진압이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빼버리고 그냥 폭력이 있으니까 막 방어하는 경찰력으로 불가피하게 방어했다 막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네. 잘못된 표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런 역할도 마땅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 침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그렇죠. 방법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6명이 사망하고 20명 넘는 사람이 다쳤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공권력의 어떤 문제점이고 어떻게 보면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선 두 가지가 문제였죠. 임차인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 경찰 수뇌부들은 또 처벌받지 안 않았다는 거.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교훈으로 많이 남겨야 되는 것이고 토론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한쪽의 책임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생존자 분들도 네. 거의 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어떤 가족들도 다 매일마다 나와서 중형 집필 선고를 시위를- 받았음을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인데 다시 한번 그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얘기를 해보죠.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지 연설을 나섰다가 도중에 네. 중단하는 해프닝. 근데 2004년생이면은 지금 투표권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동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네, 오늘이요? 네, 이 음. 전용기 민주당 의원인데 이 학생이 한 명 있는 걸 보면서 이 생애 첫 투표자니까 발언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유세 차량에. 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이 마이크를 들고 저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투표할 나이가 아닙니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 2004년생인데 뭐 네. 생일도 안 지났고 그래서 생일이 지나야 투표권 되죠. 안 네. 됩니다. 근데 아주 단순해요.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그렇죠. 부정선거 운동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이걸 처벌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아, 얘기를 이것도- 하지 않고 뭐 내려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큰일 네. 날 뻔했던 상황이죠. 어쨌든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사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무려 50km나 따라가서 차량으로 뒤따라갔다는 거죠.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네. 네. 일단 A 씨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니까 6시쯤에 이제 6시부터 이 피해자 차량을 쫓아오는 어떤 스토커적인 차량을 이제 목격을 한 것인데요. 네. 휴게소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 주변을 처음부터 어슬렁거렸다가 이 고속도로부터 집요하게 피해자 차량을 쫓아오는데 예를 들면 차가 갈 길 가는데 계속 끼어들거나 쫓아오는 거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쫓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서우니까 어디로 바로 갔냐면 집으로도 못 가고 파출소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토커로 차량을 위협적으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제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이 가해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내 차 가지고 내가 간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는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이라서 뭐 네. 원한 살 일도 없었고 다른 접촉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내 차 가지고 어디든지 이 스토킹이 내 다리 가지고 어디 가는 사람 막는 거잖아요. 함부로 가지 말라고. 지금 법 통과가 됐어요. 스토킹 그렇죠. 처벌법이. 최근에. 아주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닐 때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차가 하나 됐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 네? 9월 달부터 시행이 돼요. 9월 달부터. 예. 네. 지금은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봤습니다만 짧은 영상이었나요? 하여튼 50km면은 굉장히 좀 긴 거리인데다가 알죠, 그러면. 바로 옆으로 이제 차가 막 이렇게 붙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것 끼어들고. 같고요. 아니 딴 차가 중간에 오면 네. 밀어내는 모양새거든요. 계속 굉장히 자기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네.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알았을 겁니다. 이거 따라 붙는 거 느꼈겠죠. 상당히 무서웠을 겁니다. 네, 아마, 네. 아마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이게 5km도 아니고 물론 5km도 따라가면 안 되지만 예, 50km라는 50km 거는 라면 거의 뭐.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파출소가 도움을 안 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법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뭐 완전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게 스토킹법이 지금 시행 중이라면 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위협적인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접촉이라는 이게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경찰 입장에서는 뭐 최대 법 조항을 적용할 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위협적인 일이 발생했다가 네. 강력 범죄로 그렇죠. 발생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봤었고 네. 물론 이게 뭐 어떤 범죄의 제명을 말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쫓아오는 행위는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적어도 경찰에서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여성을 따라갔는지 정도는 신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인적사항만 확인했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이번 사건에선 그렇지 않았지만 이걸 또 경찰서에 그 사건을 입건시킨 이 여성에게 보복 감정을 가지고 차로 또 쫓아왔으면 네. 어떤 또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서 조금 경찰이 범죄 예방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또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사를 실제 했더니 과거에 이제 상해 정도의 어떤 범죄 전력이 있다라는 거죠. 폭력성이 네. 일부 드러난 전력이 부분이 있었군요. 있다라는 네.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니까 무서워서 쫓아온 여자한테 뭐 별로 제 안 되니까 가셔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사실 아쉽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아마 뉴스에서 알 거예요. 이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 거는 네네. 시행만 늦춰진 거거든요. 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난폭 운전죄라든지 있을 거고요. 지금 손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게 이 지금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그 이후에. 미래에 네. 강력한 범죄로 아주 갈 수 있다는 통계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신상만 확인하고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해 9월이었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이게 음주운전이었습니까? 이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채워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을왕리 네. 해수욕장에서 술 마시고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채웠는데 술을 만취를 했습니다. 만취한 상태. 0.194% 혈중 알코올 농도고요. 네. 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이 남녀가 둘이가 술을 마셨는데 남자가 여성한테 운전을 하라고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뭐 완전 시켰다기보다는 네. 차량 키를 방조? 주면서 네. 방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 사고 후에 처리도 하지 않고 뭐 변호사 부른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윤창호법, 네. 특가법하고 도로교통법 적용해서 지금 징역형 등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그 옆에 동승자를 같이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 조금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명에 대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는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까지만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동승자는 이렇습니다. 위험운전 치사, 그러니까 윤창호법의 공범으로 인정을 하려면 이 동승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공범으로서 이제 어떤 지도 감독 관계라든가 이런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거나 특히 이제 계약상이나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음주운전 하도록 해 뭐 문을 열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방조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특히 이제 교사 부분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음주운전 피를 하라고 줬다면? 시켰다라고 네네. 운전자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람 말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역주행사 하는 사실도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놓고 네. 이 동승자랑 2분 내지 4분 동안 뭐 이렇게 네가 해라 마라 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좀 상식에 반하는 면이 없을 앞뒤가 맞지 뿐만 않다. 아니라 진술이 한번 번복이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윤창호법을 어쨌든 적용을 처음에 했는데 다르게 판단이 났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네. 75세 이상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50만 명 대상이고요. 네. 화이자의 그 약품이 지금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50만 회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네. 2분기에도 600만 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접종이 가능하고요. 다만 오늘부터. 네. 접종 전에 뭔가 해동 작업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네. 그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좀 접종 일정을 반드시 시켜달라고 방역 당국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